가장 대표적인 권력자의 모습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그죠? 자기 공업을 뭐 공개 채용시키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 이 엘리아스 카네티의 작품입니다. 권력과 군중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요. 한국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또 읽어보신 분 있을 것 같고요.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뭐 이런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텍스트를 조금 비틀어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권력은 군중을 어떻게 길들이는가, 순치시키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뭐 이건 뭐 21세기 이 시대에 감히 누가 우리를 길들여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권력도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뭐 권력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그 권력들이 지금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는 더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처벌받는 그런 사회이고 또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쓰여진 이 아날로그적 내용들이 21세기에 뭐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1960년대에 쓰여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급속한 방식으로 디지털 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여전히 이 아날로그적 이 권력들이 보여주는 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 혹은 여러분 직장으로 가면 직장, 혹은 뭐 기타 사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으로서 또 하나의 군중 내지는 대중이 되죠.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서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어떻게 나와 관련된 권력들로부터,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 권력 관계가 있죠. 그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부모의 관계 등등에서도 비록 상당히 수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고요. 직장에 가도 여러분들 상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그 갑을이라고 하는 권력 관계가 있고요. 국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관계가 나 개인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개인이 아닌 군중 내지는 대중 혹은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 개인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니체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카네티를 통해서 마칩니다만,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기회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네티의 권력과 군중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된 주인공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4명의 현대 사상가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니체를 제외한 3명의 사상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캐치하신 분 있습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를 제외한 두 번째, 지금은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상가를 여러분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상가를 만났고, 오늘 이제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상가를 만난 이 세 사람 공통점이 혹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죠? 유대인. 그러니까 20세기 이 초반 혹은 중반, 후반에 미치는 정도까지 유럽 사상계를 지배했던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물론 20세기뿐만이 아니죠. 19세기, 18세기, 적어도 서양에서 17세기 이후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지성계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법학 공부를 통해서 법률가가 되거나 의학 공부를 통해서 의사가 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사상적인 부분에서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엘리아스 카네티도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사람은 스페인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계 유대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17세기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죠. 그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바로 그 17세기에 활동했던 스피노자의 사상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프랑스 사상계를 통해서 지금도 21세기 스피노자의 사상이 전 세계에 하나의 이론적 작업을 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 거기도 스페인계 유대인인데 이 스페인계 유대인들이 사실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결국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전 유럽을 떠돌게 되죠. 그죠? 전 유럽을 떠돌게 됩니다. 유대인들 역사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시오니즘을 통해서 시오니즘은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과 혹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세력 등을 업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죠. 그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희생당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일종의 그 희생의 대가가. 그러나 지금은 그 이스라엘인들이 또 다른, 그죠? 폭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또 일으키고 있는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당했던 일들을 그들은 또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1세기 모습입니다. 바로 그 스페인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럽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전 유럽을 떠돌았던 사람들인데, 불가리아 루세라고 하는 곳에서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1905년 딱 이렇게 하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구미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맞나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박모 대통령이 1905년생 아닙니까? 아닌가요? 1905년? 8년?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1905년 유대인 상인의 후손으로서 대부분 이 스페인계 유대인들 유럽을 떠돌 때 가졌던 직업들은 대부분 상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유럽인들이 가장 또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상인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래서 돈밖에 모른다. 돈의 노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방식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금융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휩쓰는데도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로스차일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 다 유대계 출신들이죠. 여기 보면 이 카네티의 전생애 중에 물론 모든 사상가들이 대부분 그렇고 실존적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가족 안에서의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부분의 사상가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만, 여기 카네틱에도 어린 시절의 이 아버지의 사망이 카네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어릴 때 좋아졌는데 그 아버지의 이런 죽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카네틱에게는 일종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어느 곳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 유럽을 이렇게 떠돌게 되는데 영국과 오지리, 스위스, 독일 등등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됩니다. 대충 이러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카네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잘 습득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강점이었죠. 그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영국, 오지리, 스위스, 독일 등등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38년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권력을 잡았던 시기죠. 그죠? 권력을 잡자마자 39년 폴란드 침공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프랑스 등등에서 전 유럽의 전쟁을 선포했던 시기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권력과 군중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릭이라고 하는 게. 물론 바로 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접 또 몸으로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과 군중의 관계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이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영국으로 와서 1952년, 우리는 뭐 한참 이제 전쟁이 지리멸렬한 한국 전쟁이, 그죠? 50년에 일어나서 53년까지 이어지는 52년이면 굉장히 지루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실제 전쟁은 50년대 다 터졌죠. 나머지는 뭐 휴전한다 만다 해서 지역적인 그런 전투 공방이 있던 그 시기입니다. 52년. 여기서 영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바로 이 중세, 고대 스페인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던 지역이죠. 불가리아. 요즘으로 하면 여러분들 불가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그리스가 유럽을 지배하던 고대 시절에 그 그리스를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던, 뭐 지금 역사 안에서 영웅처럼 이야기하는 알렉산드로스가 바로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그 위쪽으로 있는 게 전부 이 동구,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동구라고 하는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발칸 반도 위쪽, 그죠? 유럽의 전문이죠, 그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아름다운 지역인데, 그 발칸 반도는 현대사에서는 뭐 전쟁의 화약고죠. 1차 세계대전부터. 그래서 이 지역은 늘 유럽인들에게는 위험했던, 그러나 지금 평화가 진행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유럽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죠? 러시아, 터키, 그리고 발칸반도. 바로 이제 이 문명이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 나라들이죠. 영국이라든지 폴란스라든지 혹은 독일 이런 나라를 보고 이런 나라들은 거의 근대 국가들이죠. 그죠? 이런 국가들이 가능하게 했던 그 뿌리들은 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부터 해서 이 발칸반도 지역이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 능통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작품들을 독일어로 썼습니다. 모든 작품들을 독일어로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지리 빈 대학에서 화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학사죠. 그죠? 이학. 자연과학자입니다. 자연과학자인데 이런 자연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글을 쓰는 것에 있었죠. 그죠? 글을 쓰는 것. 글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고요. 특히 이 부분인데 1920년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24년입니다. 나중에 본문 안에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20년대 독일에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당시에 독일의 국가주의자 내지는 국수주의자죠. 그죠? 우리는. 아주 강력한 폐쇄적 민족주의자들을 우리가 국수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국수주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무솔리니의 파시즘이죠. 그죠? 파시즘. 근데 이 20년대 독일에서 이 국수주의자들이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 때 바이마르가 이 소위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그 다음 사회복지를 만들었던 그런 국가였죠. 그죠?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을 퇴열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때 그 퇴열하는 국수주의자들의 그 군중, 무리 때 그 현상을 보고 굉장히 큰 이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본인 이제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몇 번 이렇게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군중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군중 연구를 이후에 30년간 군중 연구에 천착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권력과 군중이라는 하는 책입니다. 1960년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 35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연구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그죠? 근데 이 권력과 군중이라고 하는 텍스트 전에 그러니까 1935년에 나온 아주 독특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현혹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원래 현혹, 페아블렌둥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디블렌둥,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블렌둥, 이렇게. 그래서 35년에 이 현혹을 발표하면서 이 현혹의 내용이 바로 이 무리, 떼들이죠. 군중들의,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대한 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바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현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차 세계 나오기 전에 당시 유럽이 굉장히 혼란할 때죠. 그죠?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독일 상황에서 독일 민중들은 완전히 피폐한 상태로 몰렸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민족주의가 대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수주의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틈을 파고 들어왔던 게 바로 히틀러였죠. 그죠? 그때 그 국수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소위 말하는 프로파간다죠. 그죠? 선전에 현혹되어서 따라다니는 이제 무리들을 소설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을 때는 별로 못 받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독일의 지성들이죠. 그죠? 소설가, 마이산,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토마스 만이라든지, 혹은 헤르만 브로흐 같은 사람들, 문학 비평가이고, 미국에 건너가서 예일대학교에서도 또 교수를 했던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현혹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시대를 앞선 작품이라든지, 혹은 우리 안의 군중의 위협에 대한 탁월한 은유다, 이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혹
이 35년도에 나오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작품으로 만들어냈던 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책입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나온 거고요. 원래는 원제는 도구죠, 그죠? 도구. Macht und Masse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죠? Macht und Masse. 군중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연구하고, 그래서 1960년에 군중과 권력이라는 이름, Masse und Macht, 그죠? Masse und Macht를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역사가죠, 그죠? 여러분들, 아놀드 토인비 하면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그러죠, 그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러니까 응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인간은 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늘 끊임없이 어떤 것과 싸워왔다죠, 그죠? 수렵 채집일 때는 동물들과 싸웠을 것이고요. 사자하고 싸우고 늑대하고 싸웠을 것이고, 농경 정착 시기에도 그때는 인간끼리 또 무리끼리 지어서 나중에 그게 국가가 형태되고 난 뒤엔 또 국가끼리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나와 너를 분리하고 경계 지으면서 그렇게 투쟁하며 싸웠던 게 인류의 역사다. 그게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주장했던 아놀드 토인비가 바로 이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상찬을 합니다. 군중의 본질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이 책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 사회에서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다. 개념이 아니었다. 물론 1927년도에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철학책으로 인류 세계적인 스타가 됐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다스만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다스만. 그냥 세상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무리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존재.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을 군중. 요즘 여러분들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군중을 대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탈리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대중을 좀 더 주체적으로 각성된 존재를 표현할 때 다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멀티튜드. 이렇게 개념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인 그걸 군중이라는 마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던 게 바로 이 카네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우리는 이 카네기의 말에 따라서 군중의 시대다. 혹은 대중의 시대다. 진정 민주주의라고 하는 혹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정치체의 주체로서 가장 딱 맞닥뜨려지는 게 바로 이 군중들이다. 대중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계급사회잖아요. 노예제사회. 겨우 그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시민들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숫자. 나머지는 다 노예고 여성이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로 이 군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썼던 말들은 공화정이죠. 그죠? 공화정. 로마 시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공동체죠. 그죠? 누가? 민주. 데모스.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돼서 만든 공동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체성입니다. 헌법정체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역사 안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그죠? 그래서 본질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인간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토대를 마련한 책이다. 대단한 책이다.
아이리스 머독 같은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 사상가죠. 여성, 그죠? 아주 멋있는 여성인데. 이 머독 같은 경우도 이 텍스트를 가지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특히 아이리스 머독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 뭐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지만 바로 이 19세기 제가 처음에 니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세계 사상사를 뒤흔든 사상가가 몇몇 있죠. 그죠? 그 중에 철학으로는 우리가 니체를 이렇게 꼽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세계사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은 철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관을 바꾼 사람이죠. 그죠? 찰스 다윈. 창조론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바꾼 사람. 그 종의기울이 1959년에 나왔는데, 바로 그 시기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자본론을 들고 나왔죠. 그죠? 1861년입니까? 네. 그 다음 조금 더 있으면 바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물론 프로이트 전에 우리는 니체, 프로이트. 이 네 명은 서양 전체사에서 지금 현재 21세기까지도 우리의 삶을 주조해낸 사상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르크스, 프로이트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바로 이 군중과 권력이다라고 아이리스 머독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출판사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지금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아주 두꺼운 텍스트인데 이 텍스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 군중의 역사, 그리고 군중의 심리학, 그리고 권력의 분석,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시 부족의 신화에서부터 세계 종교들의 원전,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정 전염병에 의해서 병적 징후를 보였던 그 환자들의 병례들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하나의 이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작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학과 종교와 인류학, 심리학, 생물학, 이 모든 제 학문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학제죠, 그죠? 학제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텍스트입니다. 융합적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게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닌데 이 텍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1981년에 갔어야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또 상을 받게 되죠, 그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제간 영역들의 융합을 통해서 소위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부하는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마스 마흐트, 요거는 독일 원전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그 책 표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라고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81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소위 세계적인 사상과 반열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94년이죠.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89세라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스위스 쥐리히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자료집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군중의 아주 오래된 욕망,
그래서 군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인류학, 생물학, 문학, 뭐 등등 이런 그 증거들을 찾아서 군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가 등등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의 오래된 욕망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선악의 논리죠. 그죠? 선악의 논리. 이 흑백의 논리, 그 서양의 사상의 핵심은 항상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이고요. 이게 또 이 이분법이 가장 강렬하게 밑편, 내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로 이 서양 사상의 이 이분법적 구도에 매우 익숙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을 따지고, 뭐, 맹자, 공자 막 들이댑니다. 이것저것 찾아와가지고, 불교에서도 뭐 찾아오고, 소위 말 이론론을 주장하려고 들이대는데, 뭐, 대부분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 많죠. 근데 설득을 시키려고 결국 방법론적으로 찾는 거는 서양의 이 서술 방식을 끼워 맞추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여전히 이들은 이원론적, 이분법적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 여러분 도덕의 윤리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이죠. 그죠? 선과 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고요. 소유냐 존재냐. 뭐든지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여전히 이 군중에 대해서도 권력자는 군중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가장 선택하는, 최우선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흑백 논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바로 이 흑백 논리를 통해서 권력은 바로 이 군중의 무지죠. 그죠? 무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쉽게 대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중. 그러니까 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요즘은 이제 큰 대자로 큰 대자 무리 중자 써서 대중 이렇게 큰 무리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대중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좀 익숙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죠. 그죠? 이 대중 내지는 민중 강력하면서도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겪어봤죠. 우리가 현대사를 겪어봤고요. 혹은 또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슬로건이 뭡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슬로건. 이건 정치혁명이죠. 그죠? 정치혁명의 슬로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제일 첫 번째가 얘네들이 내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혁명을 일으킬 때. 왜 이게 제일 앞이고 이게 뒤고 이게 세 번째인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평등. 박애, 자유죠, 그죠? 자유. 제일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르주아, 요즘 말은 시민입니다. 그 부르주아들이 자유를 외치면 누구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생하는 아주 소수의 권력자, 귀족들. 그들로부터의 정치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얘기하는 자유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죠. 그죠? 굉장히 적극적인, 이사야 권리 같은 사람들이 나눴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유고,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했던 건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들로부터, 소수의 권력자들로부터 다수, 마세죠. 그죠? 마세. 다수의 정치적 해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평등이죠. 그죠? 평등. 소위 계급사회로부터의, 그죠? 평등입니다. 계급사회로부터의 평등.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는 보통 뭐 박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형제. 집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 이렇게 있으면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그죠? 형제끼리는 다 나누고 살아야 돼. 서로 도와주고 해야 돼. 그렇게 교육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형제입니다. 형제.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힘들 때는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현대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형제가 가능하기 위한 가치로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관용이라든지, 그죠? 이런 가치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연대라든지 solidarity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노총이다, 민주노총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이 하나의 대중으로 힘을 발휘할 때 늘 쓰는 게 연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연대. 혼자 나와서는 1인 시위 해갖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뭉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군중, 대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바로 그 자유와 평등과 형제를 주장했던 그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68 혁명이죠. 그죠? 유럽 사회 가장 거대한 문화적 사건입니다. 가장 거대한 문화적 사건. 프랑스 혁명이 있었지만 여전히 적어도 20세기 60년대에 68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까지 유럽 사회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회입니다. 권위주의 사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그 68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바꿨죠. 카네티 작품에서 이건 역전 군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68세대. 근데 카네티는 그 68을 못 봤죠. 그죠? 이게 60년대에 나온 거니까. 보지는 못 거기에 역전 군중이라고 있습니다. umkehrungs 마스이라고. 뒤바꿔버린다는 거죠. 혁명이죠. 혁명. 우리가 말하는 리볼루션이란 말이 바로 그 역전 군중. 여러 유형의 군중이 있는데, 바로 혁명의 주체가 되는 그런 군중도 있다. 이제 역전 군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기까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 개념이 운동이냐, 혁명이냐, 전쟁이냐. 그런 여러분들이 동학농민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혁명으로 할 수 있을지, 전쟁으로 할 수 있을지, 운동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자기 주장이 다르죠. 그죠? 저는 농민운동에서 민주화운동까지, 심지어는 촛불혁명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개인으로 나갔던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그 개인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군중들 속에
혹은 2002년도 여러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도 한번 경험해 봤을 것이고요. 이거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개인과 홀로 내가 집안에 처박혀 있을 때 나의 모습하고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어깨 걸치고 나갈 때 나의 모습하고는 전혀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군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와 같은가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TV를 통해서 내 방 안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체험한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의 물결을 잘 느끼지 못하죠. 우리 이걸 이제 겪어왔는데 굳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역사서를 한번 뒤져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웅 중심의, 그죠? 거대 서사. 우리 뭐 역사하면 조선은 전부 왕 중심이고, 그죠? 그리고 왕 이외의 소수의 엘리트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거기에 민중, 혹은 우리가 대중, 혹은 군중이라고 하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역사 안에. 서구 역사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 그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대중들이죠. 그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 속에 나라고 하는 주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각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소수의 영웅, 그죠? 영웅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지난 시간에 저는 그걸 호모 사케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방언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많은 다수죠, 그죠? 대중들의 열망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건 순기능이죠. 우린 촛불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했던 분도 있고 또 지켜봤을 겁니다. 그 과정들. 순기능입니다. 그 열망.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순간적으로 광기와 어리석음에 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역사 안에서도 다 증명을 하죠. 그죠? 증명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또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치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다 아시겠지만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죠? 200만 명.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내전을 통해서 4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는 터키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집시를 포함해서 주변국에 15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시리아 내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난민이 됐는지, 누가 거기서도 지금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네. 버마에서, 네. 우리 주변에서. 이것들도 대부분 대중의 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칫 대중이 무지해지면, 어리석게 되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조롱당하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단적으로.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그 수많은 독일인들이 어떻게 넘어갔는가 우리는 나치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우리도 근현대사에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죠?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항상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침묵, 그죠? 입을 닫는 거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모르쇠 무관심, 방관입니다. 내일 아니죠. 그죠? 내일 아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절이죠. 그죠? 보통 군사 독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유를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자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태어났으니까 있는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방관하고 침묵하면서도 내한테 왔던 거고요. 근데 또 그렇게 방관하고 침묵할 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죽어가고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역사 안에 아주 짧은 현대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은 항상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무리 속에서 환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 두 개의 아주 깊은 심연입니다. 이 감각을 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맹소적으로 비판했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사상가인데 에티엔 드 라보에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그마한 책이에요. 조그마한 책. 이때는 벌써 이미 여러분 봉건사회잖아요. 그죠? 봉건사회. 왕이 루이 14세와 같은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들은 아부만 해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귀족들의 또 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농노들은 또 아부를. 이런 관계. 소위 말하는 자발적 복종 상태의 노예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준다면 저 때는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저 시대 절대 왕정의 시대 때는 공개 처형이고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개 처형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밖에 없었잖아요. 최근에.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왕조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봉건적 왕조. 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공업을 공개 처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지금 21세기에서 백주대낮에 그죠? 그러나 저 때는 저런 자발적 복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바로 이자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마야콥스키를 치면 바로 이 사진이 뜰 겁니다.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 시인입니다. 소위 러시아 혁명,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따랐던 그 혁명가죠. 결국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만 이 마야콥스키가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라고 하는 시집을 씁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바로 미래주의 혹은 미래파의 선언입니다. 미래파. 소위 예술적 조류로서. 그래서 1912년 12월에 했던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중의 취향에 따귀를 때려라. 그러니까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대중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혁명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치되고 복종된 침묵과 방관으로 살고 있는 그 대중들에 대한 이제 시니컬한 비판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은 우리가 환멸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대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인식해야 될 존재다. 바로 이 고민과 인식의 문제를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이 이제 바로 이 군중과 권력이다. 마세온 마흐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현옥이라고 하는 소설이 1935년에 나오고 60년에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까지 이 카네티가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입니다. 1924년이죠. 그죠? 독일 국수주의자들이 군중이죠. 그죠?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이 당시 라테나우 외무장관 암살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이 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 시위입니다.
바로 이걸 이제 직접 경험했고, 그 노동자 안에 본인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텍스트에 있습니다. 텍스트에 있습니다. 이 군중은 예전에 내가 보았던 군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내 피부로 이 군중을 느꼈고, 이 군중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다. 한편의 느낌입니다. 한편의 느낌. 군중 속에 있을 때 나예요. 군중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개인이 아니고 군중 속에서의 나는 이런 거였고요. 제일 밑에 보면 데모가 끝나 군중이 해산하고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 때 나는 나 자신이 지금까지보다 가련한 존재가 되고 무언과 귀중한 것을 잃고만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혼자일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군중으로서의 나와 개인 실제로서의 나의 관계에서 느끼는 이제 그때 당시의 체험을, 다른 말로 하면 군중 속에 있는 나일 때 나에게는 얼마나 큰 마크트가 생기는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20세기는 대부분 우리는 지금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20세기는 대부분 그죠? 바로 이 전쟁과 학살 그리고 혁명과 시위의 과정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역적으로는 나라에서마다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온 거죠. 전쟁과 학살 그리고 혁명과 시위.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카네티는 한편으로는 위협감을, 그거는 개인으로서 있을 때, 떨어져서 그 군중들을 봤을 때, 대단한데,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황홀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무리 속에 들어있을 때는 거대한 또 힘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20세기를 우리는 대중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대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의 지배고요. 그 다수의 지배를 정치체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민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이즘이라고 하는 민주정은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귀족정, 공화정, 민주정 하듯이, 과두정 하듯이 이렇게 정치체로 불러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이렇게 하면 이걸 마치 정치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립되는 경제 시스템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이 자본주의를 정치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엄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개념이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는 정치 시스템이고 하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안에서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을 허물어뜨린 것은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등장한 겁니다. 20세기 중후반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을 압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자는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 경제 시스템에 잡아먹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그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제. 물론 경제를 여러분들이 부정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정말 그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에서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본이 항상 우위입니다. 우선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없어요. 자본, 돈이 우선입니다. 이윤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신봉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정치체로서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에 매몰되고 그걸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소위 대중의 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민주주의, 민주적이죠. 정치체제입니다. 이걸 희망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20세기 전체, 유럽을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이 지구에.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국가에서는 적어도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대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목소리가 하나의 정치체로 지금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또 수많은 나라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이라고 하는, 군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인과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권력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바로 이 개인과 개인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개인과 개인이 함께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원자화 시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화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권력자의 미소죠. 그죠? 권력자의 미소. 바로 힘을 발휘 못하게 되는 거죠. 대중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카네티는 인간은 본래. 이걸 이제 이 군중과 권력에서는 과거 수렵 채집 시절부터 그 증거들 들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동물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등등을 해서. 원래 다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사자하고 싸울 때도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족하고 싸울 때도 결국은 다수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부 인간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웠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혹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어야만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게 오래된 욕망입니다. 인간은 모여야 같이 어울려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카네티 인생의 진정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도 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 과학의 시대에서도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또 돌아가죠. 그죠? 1910년에 이거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적으로. 그죠? 헬레슨 출현에 따른 종말론적인 패닉. 특히 뭐 이때는 특정 종교가 있죠. 그죠?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때는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영화로도 보셨습니다만 타이타닉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배. 이 타이타닉호 침몰을 두고 버렸던 대중들의 광기, 어리석음이죠. 그죠? 세 번째, 1차 세계대전 당시 빈 사람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적개심. 유대인들에게. 저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 뺏어갔다. 등등으로 보였다. 그리고 전후 독일 1차 세계대전을 패하고 난 뒤에 독일에서는 리어카로 한 리어카 돈을 가지고 가도 판단을 못 사는 그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를 뚫고 나온 게 바로 나치였죠. 그죠? 나치. 모든 대중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뚫고 나온 거죠. 바로 히틀러, 나치즘, 유대인 학살 등등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군중의 모습이에요. 군중의 모습, 대중의 모습. 이게 이제 카네티한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카네티를 사로잡았던 물음이 있는데 이겁니다. 도대체 군중이 뭐냐? 군중이 뭐냐?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용어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 군중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념적 작업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군중을 구성하는 게 뭐냐? 구성 요소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 20살의 카네티가 24년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 30년이 넘도록 이제 연구에 전념을 하는 거죠. 중간에 페어블렌딩이라고 하는, 딥블렌딩이라고 하는 현혹이라고 하는 소설도 냈지만 우리한테 궁극적으로는 60년이 나온 이 군중과 권력입니다. 텍스트에서 카네티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군중의 중요한 4가지 특징입니다. 군중.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카네티가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가 군중은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한다. 한계가 없다. 군중들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 군중의 내부에서는 평등이 지배한다. 그 군중 안에서는 어떤 우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열이 생기는 그 순간 내분이 일어나고 편이 갈라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5, 6, 10명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군중 내부 안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조율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군중은 밀집 상태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어깨에 걸고 이렇게 외쳐보는 거하고 그냥 각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밀집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 중에 하나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군중은 그 밀접 속에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밀집 상태를 사랑한다. 네 번째, 군중은 항상 하나의 방향을 필요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나간다. 방향을. 그러니까 이 방향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내느냐 못 내느냐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카네티는 군중의 이 4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군중이 각자의 감정입니다. 풍자는 마음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5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추적 군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적 도주 군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수렵 채집 생활, 원시 사회 때 인간이 동물들과 관계할 때 혹은 동물들을 통해서 아마 환경 적응하는 과정에 배웠을 거예요. 추적. 살생을 위해서 출현한 군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과정, 사자가 혹은 늑대가 그죠? 표범이 먹이를 사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추적하는 과정을. 옛날에 우리 드라마 중에 아주 인기 있었던 추노 하는 거 있었죠, 그죠? 추노. 예. 그러니까 먹이가 있을 때 그 먹이를 어떻게 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내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도주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현한 군중. 그러니까 저 추적과 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리를 지어야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물들 통해서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인간 역사 과정 중에서 인간이 창조해낸 독특한 형태입니다. 금지군중, 역전군중, 축제군중 이렇게 됩니다. 뭐 축제군중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통해서 혹은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거라든지 기타 혹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환호하고 쾌감을 느끼는 그 과정. 이건 누구나 다 심지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금지군중. 페아봇마스입니다. 페아봇마스. 이거는 특수한 종류의 군중입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죠?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파업, 동맹 파업과 같은 방식. 그죠? 군중의 힘을 권력자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들이죠. 그 다음, 군중들의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역전군중, umke로 완전 뒤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뒤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이건 계급화된 사회에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러시아 혁명도 여러분들 짜르 봉건 사회에 대한 혁명이니까 그죠? 계급화된 사회에서의 혁명 사항이 바로 이제 이런 역전 군중 이렇게 해서 군중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수가 되려는 욕망이죠. 그죠? 다수가 되는. 소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닌 군중은 다수가 되려는 이 열망이죠. 이거는 마치 본능처럼 우리의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다. 이렇게 카네트는 주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류가 이 지구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등장한 이래.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됐다. 재래의식이죠. 그죠? 재래의식. 이것도 텍스트 안에서 각 지역, 문화의 재래의식을 예를 들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 그 자체도 슬프지만 한 사람이 공동체 혹은 무리 안에서 줄어든다는 그 자체에서 바로 이제 집단의 힘이 떨어진다는 걸 이제 의미했다는 게 바로 이 카네티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도.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역사 안에서 다수를 꿈꿔왔고 다수가 되어 힘을 가지려는 욕망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군중은 혹은 대중은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다수의 선택을 항상 따르고 그 어떤 이유든 소수가 되는 것은 싫어했다. 소수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군중과 권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언제나 자기 편이 적의 무리보다 강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항상 소수이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떠한 구성원의 죽음도 애도의 대상이 됐고요. 그죠?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 특히 경험 많고 용감한 남자의 죽음은 엄청난 손실이었다. 모든 전쟁은 남성의 의무였죠. 그죠? 남성의 의무였습니다. 노예사회에서는 시민들, 자유로운 시민들이었고, 중세사회 때는 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농노부터 포함해서 노예까지 등등. 수가 적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약점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인간이었던 그 순간부터 더 다수가 되기를 원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념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다수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게 카네트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네티는 또 이런 주장을 하죠. 인간에게는 접촉에 대한 공포가 있다. 접촉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면 접촉을 혹은 관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걸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누군가 내 몸에 밀착할 때 혹은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꺼림칙게 하면서 상대를 밀어내고 접촉의 거부감을 느낀다. 적어도 기꺼이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런 꺼림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촉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라지는 과정 동안은 매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로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과거 사회에서도 마을마다도 여러분들 싸우잖아요. 문제 하나 가지고 종족끼리, 부족끼리, 국가끼리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접촉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꺼리는 건 바로 자동일성이죠. 그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동일성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요. 상대와 접촉하면 이질성을 느끼고 나와, 그죠? 나의 동일성, 자기 동일성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본다. 네.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이 자의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죠? 네. 그래서 군중의 일원이 되면 이 나라는 자의식은 사라진다. 이게 오래 걸리죠. 이 군중의 일원이 되는 그 과정들이. 바로 군중의 일원이 되어야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콘서트 현장이나 길거리 월드컵 응원할 때도 그랬고, 또 특정 종교 집회 마찬가지죠. 그죠? 부흥회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혹은 클럽에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 춤을 출 때, 어깨 걸고 시위할 때 등등 접촉을 기꺼이 허용하고 타인과 부대낌에 관대해 줄 때, 그때는 나는 하나의 군중이 되는 거죠. 군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접촉의 공포에서 해방이 돼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은 어느새 다수가 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다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소위 말하는
경계짓기가 등장합니다. 구별짓기가 등장을 하죠. 그죠? 프랑스 사회학자 중에 피에르 브리디위에 같은 사람이 이걸 구별짓기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구별짓기. 이 다수가 되려는 욕망, 그죠? 다수가 되는 욕망 밑바닥에는 바로 사람을 가르는 분류의식. 이것도 이제 텍스트 안에서 자세하게 나오려면 왜 분류하려고 하는지 이게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다수인지 판단하고 어느 편이 더 강한지 이걸 이제 분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하나의 흑백 이분법 논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네티는 이 인간들끼리의 끝없는 판단과 평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판단을 삼가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판단은 질병이며 그것도 가장 널리 퍼진 질병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병에 면역이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우리 서로가 그렇죠. 그죠? 누군가 낯선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의 기준이 이분법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죠. 경계짓기를 합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판단은 이제 바로 그 경계짓기, 구별짓기의 문제죠. 그래서 판단을 하려면 선악이죠. 그죠? 선악.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준에 보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상대적이라. 보편성이 없다. 바로 기준은 결국은 주관적인 나죠. 그죠? 이게 근대의 산물입니다. 주관적인 나. 주체라고 하는 게 이 근대가 만드는 나죠. 그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제 납니다. 서구에서 이 근대 이전은 보편성입니다. 왜? 모두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 신이 해결하죠. 그죠? 인간이 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 신이 결정하는 거죠. 신이 판단하고. 그게 근대에 와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독특한 철학자에 의해서 폭이 또 L이고 수입니다. 그죠? 사유하는 나.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나. 이 나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결국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비교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분류해버리는 거죠. 분간합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판단 속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판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카네티의 아주 심리학적인 분석을 받아들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평가할 때 매우 인색하고, 그죠? 평가를 박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그죠? 누군가를 칭찬하면 마치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상대를 깎아내리면 괜스레 내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판단의 기준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판, 비난, 이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죠. 그죠? 그래서 칭찬하면 자신이 낮아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인지 악평을 선호하고요. 선호하고 뒤에서는 그 상대방을 헐뜯으면서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곤충과 권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 이 흑백 논리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도 잔인한 쾌감. 상대를 헐뜯고 악평하는 것. 이 쾌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나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열등한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전가하는 데 있다. 인간은 상대방을,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격화시킴으로써 자신을 격상시킨다. 상반되는 가치를 대변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이 선이든 그것은 항상 악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선과 악에 속하는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다. 이게 근대 이후입니다. 근대 이후. 바로 이 선과 악이죠. 그죠? 혹은 흑과 백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방식으로 판단하는 의식이 인간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다. 인류의 역사 이래. 이렇게 된 거죠. 인류의 역사 이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두 개, 착한 집단, 나쁜 집단, 선한 집단, 악한 집단 등등으로 나누어서 적대를 한다. 이렇게 카네티가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인간의 모습은 실제 보면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카네티 진단에서 사실 얼마나 벗어나 있을까, 지금 현재.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어김없이 분쟁과 편가르기가 벌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험담과 비방이 이어지고요. 요즘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관련해서도 이름은 원팀인데, 그죠? 원팀인데 모이면 익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어디든 가보십시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이 모양입니다. 경쟁이 일상 다반사고요. 문제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니다. 문제는 항상 내가 아니고 너다. 바로 이 미움과 분노를 발생시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사회구조입니다. 사회구조. 지난 시간에 프롬의 존재를 갈망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뿌리 깊은 흑백의 논리, 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견고하게 고착화되어 있고요. 그 사회 속에 내가 그 구조에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자기의 자만심 혹은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카네티는 이 권력의 요소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권력. 첫 번째가 폭력과 권력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여기 들어있죠. 그죠? 바로 이 고양이와 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그죠? 우리가 디즈니랜드에서 나오는 톰과 제리의 모습이 아니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고양이는 쥐를 한 번에 꽉 물어 죽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양이 자기의 권력을 누립니다. 누리고 마지막에 죽이죠. 그죠? 마지막에 죽입니다. 바로 이 폭력하고 권력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면이죠. 우리가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깡패들이 하는 마흐트입니다. 내가 너보다 세! 하고 하는 동물들이죠. 그죠? 폭력. 권력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는 경제 권력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사회 권력도 있고, 문화 권력도 있고, 다, 예. 권력이 다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정치 권력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권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양이와 지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폭력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권력과 속도입니다. 추적과 포착이죠. 추적과 포착. 소위 말하는 늑대가 먹이를 추적하는 거죠. 사자가, 그죠? 먹이를 추적하는 거죠. 매가 병아리를 포착하는 거죠. 이 과정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속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포착해내는가에서 거기에서 권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중에 또 한 영역이 바로 이 법이죠, 그죠? 법, 사법. 과연 법은 공정한가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바로 우리가 소위 뭐 법비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죠? 법을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인데, 소위 신문자와 피신문자의 관계죠.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여기에 소위 권력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질문하는 자. 피신문자로서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는 거죠. 신문자. 가장 강력한 권력이 바로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이거죠, 그죠?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이거 아니면 저것 중에 선택해라. 너는 딴 선택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 항상 그렇게. 이게 검사가 하는 거죠, 그죠? 예. 순진하게 살았던, 천진난만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검사한테 끌려가지고 한두 시간만 딱 치료받으면 다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예.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일어나는 이 무서운 권력이 있고요.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 권력은 비밀입니다. 비밀 유지. 권력자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바로 비밀. 침묵해 하는 겁니다. 침묵해 하는 것. 요게 있고요. 다섯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단과 악평입니다. 판단과 악평. 이게 이제 특히 이 사법부 재판관의 권력이죠, 그죠? 우리는 뭐 모든 걸 지금 뭐 뻑하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은 이미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인간적인 세상은 모든 것들이 윤리적으로 해결되는 세상.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이라면 법으로 해결해요. 우리가 법치국가 이렇게 법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해요. 그 법이 다스리는 국가는 이미 인간다운 그런 사회가 아니죠. 바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많은 문제를 보여주는 이 바로 이 재판관의 권력들. 이 법의 권력. 이 특히 판단과 악평. 여섯 번째가 요즘 또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죠? 용서의 권력, 사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그죠? 용서의 권력. 이 용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 안에도 엄청난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요소를 이렇게 한 6개 정도 텍스트 안에서 아주 자세히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텍스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가지고 놀 때 쥐를 얼마쯤 도망치게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게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쥐는
우리 각자죠. 그죠? 각자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가 밀접하게 접촉해서 모여서 다수가 되어버릴 때는 이 고양이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 한 마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자는 항상 원자화된 각 개개인을 순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수가 되지 못하게끔, 접촉하지 못하게끔 하는. 쥐가 고양이의 권력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만일 쥐가 이 고양이의 테두리를 뛰쳐나오면 고양이의 권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그러나 고양이는 절대 쥐가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다. 바로 거기에는 미셸 푸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시와 처벌이 있다. 감시와 처벌이 있다. 잡힐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전에는 그 권력의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다. 고양이가 지배하는 공간, 고양이가 쥐에게 허용하는 희망의 순간, 시간이죠. 그죠? 시간. 그러나 잠시도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주도 면밀한 감시와 해이해지지 않는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를 죽이겠다는 그 생각. 이것을 모두 합친 것.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바로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빈틈없는 감시와 파괴적인 의도. 요걸 가지고 있는 게 권력입니다. 요게. 카네티가 이 군중과 권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이 권력이 군중을 길들인다는 거죠.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과 시간, 이 개념이 벌써 인간에게 있는 모든 그 삶의 활동 근거죠. 그죠? 이걸 다 주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보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들여다보고, 감옥 안에서 들여다보고, 군대 안에서 들여다보고, 직장 안에서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는 거죠. 각각의 권력들을. 개인으로서의 나를. 그죠? 나를. 그러니까, 이런 권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다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다수가 되려고 합니다. 다수에 속하는 욕망. 이게 극단으로 치달을 때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죠.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집단은 우리가 위협받고 있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유포시킵니다. 유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네티 전쟁과 관련된 핵심 개념입니다. 나는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나는 죽을지 모른다. 근데 이 죽음의 가능성은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내면 속에 숨겨놓은, 감추고 있는, 은폐시켜놓은 그런 상태의 두려움입니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위협받고 있다는, 누군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이 허구를 날조하고 조작하는 거죠. 그죠? 날조하고 조작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그 공격성을 충족시키는 존재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보면 전쟁은 놀라운 기획이다. 기도. 그죠? 계획이다. 기도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체적 파멸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고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널리 공식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나는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대로 한다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는. 그러나 당면 과제가 전쟁의 시작 또는 전쟁의 도발일 때, 그리고 자기 편 사람들 그 사이에 호전적 분위기를 고치시킬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보통 전쟁할 때 앞에 그 지휘관 리더들이 항상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전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그죠? 나는 죽을지 모른다는 이 공포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하든 간에 쌍방은 항상 자기 편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허구를 날조하여야 한다. 이게 전쟁의 본질이다.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국가와 국가 간의 권력자끼리도 그렇고, 지역과 지역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인류사를 살펴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쟁은 무엇보다도 권력자를 향한 내부의 저항, 그죠? 저항과 도전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역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과정들 여러분 조금만 들여보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 얇은 평화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전쟁 터져버리면 좋겠다. 이거 뭐 부동산 끊임없이 오르고 뭐 어떻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권력자에게 혹은 그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쉽게 하나의 이 얇은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항상 권력자들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돌리죠. 그죠? 바깥으로 돌립니다. 사회적인 갈등, 분쟁이 많이 생기면 그걸 항상 외부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외교전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항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시켜버리죠. 그래서 내부의 단결, 그리고 내부의 적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권력자가 소위 군중들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간 집단은 보면 평화의 지루함, 이런 기분을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는 권태라고 그랬습니다. 권태로움. 그냥 하루 시간 보내기가 막 지겨운 거예요. 뭐 하지? 라고 하는 비비터는 그 우리 기본적 태도, 권태입니다. 권태로움. 이런 평화의 지루함보다는 전쟁의 흥분을 선호한다. 그래서 목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싸울 때의 그 흥분을 욕망한다.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폭력 영화라든지 이종 격투기, 이런 거 보고 막 신이 나서 박수치고 하는 우리 남성들 많죠, 그죠? 일부 여성들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폭력 영화는 이종 격투기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있는 이유. 혹은 고대 로마에서 혹은 청도 소싸움 등등등 이런 문제들. 바로 이 싸울 때 그 흥분을 욕망한다. 그래서 권력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요소들을 가진 다양한 방식의 권력을 통해서 위세를 부리지만 또 그 위세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항상 또 위협을 받고 있죠. 그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면 누가 자기 자신을 꼬꾸라뜨릴, 그죠? 그런 것을 또 알고 있죠. 이건 권력자가 치러야 될 하나의 대가입니다. 대가죠. 부자들이 마치 자기의 돈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누가 자기 돈을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마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있으면서도 누군가 또 나의 권력을 뺏지 않을까의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과 매우 심리적으로 유사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실제 불안한 나머지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권력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이게 이제 소위 권력자의 권력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뜻이, 권력자의 뜻이 관철될 경우, 이 가장 대표적인 권력자의 모습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그죠? 자기 공업을 공개 처형시키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 도저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권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 많은 독재자들이, 우리도 한때 특정 독재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등등을 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권력자가 누리는. 마땅히 처벌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죠? 범죄자들.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게 권력이에요. 바로 애꿎은 사람을 내쫓고 겁먹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각자는 애꿎은 사람이고, 그죠? 늘 권력 앞에 겁먹는 사람들. 자신의 황당한 명령에도 누구 하나 거역하지 못하고, 그게 뭐 회장님이든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그죠? 이런 명령을 하면 누구 하나 거역하지 못하고 따를 때, 그때 권력자는 자기 힘을 느끼는 겁니다. 마크트를 그때 느끼는 거죠. 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처형을 위한 처형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텍스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의 죄가 별로 무겁지 않은데도 그는 때때로 처형을 명한다. 그의 공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는 더욱더 처형을 필요로 한다. 그가 죽음을 내려야 할 사람들은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말하자면 그의 가장 충실한 신하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책임 하에 행해지는 모든 처형으로부터 그에게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가 처형에서 얻는 힘은 그가 스스로 그죠? 날조하는 거죠. 조작하여 살아남는 힘이다. 그런 희생자들이 실제로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도전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들을 자신의 적으로 날조하는 것이다. 비단 이것은 특정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인 이 대한민국 현재에서도 특정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이 처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그 조직에서 추방하거나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외부의 적을 아무리 물리치더라도 이런 분쟁, 갈등,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다시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고요. 그건 또 내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권력자의 주변에서 평생 저렇게 안락을 누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권력자의 주변에 스성거리면 숙청을 당하죠. 그죠? 당합니다. 버려집니다. 바로 버립니다.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그죠? 어떻게 되죠? 그 운명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권력은 이처럼 허무하고 끔찍하지만 인간은 그것이 주는 쾌락을 향해 달려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불나방이죠. 그죠? 한여름 불꽃 속으로 그대로 직진에 뛰어드는, 뭐 가미가지에서 보여주는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게 권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다면, 권력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권력을 정치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치를 외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죠? 냉소적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치를 멀리 할수록, 정치를 혹은 무시할수록, 정치를 혹은 내 삶에서 배제할수록 바로 엉뚱한 인간들이 그 권력을 거머쥐고 휘두릅니다. 그건 우리는 늘 겪어왔잖아요. 그죠? 늘 겪고. 혹은 정치를 냉소한다고 해서, 그죠? 냉소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를 폄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정치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정치적이란 이 수사가 한국에서는 매우 오염돼서 사용이 되죠. 그죠? 디플로마티시한 이 외교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이 정치적인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바로 그 정치적인 것의 주체도 바로 여러분 각자이고요. 결코 여러분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죠? 이렇게 권력을 혐오하고 정치에 무지할수록 바로 이 권력자들이죠. 그죠? 권력자들의 마크트는 힘은 더욱더 강고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 바로 마크트, 힘을 견제할 사람들은 바로 마세죠. 마세. 그러나 그 마세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혐오는 무지를 낳고 그 무지는 결국 권력의 멍이가 된다. 그래서 정치를 냉소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냉소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다수가 되질 못하죠. 그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산재해버리죠. 이건 카리티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우리는 뭐 국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플라톤의 책입니다. 플라톤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에 거는 변주고요. 바로 밑에 갈로 안에 있는 부분이 플라톤 폴리테이아의 원본에 있는 번역입니다. 그리서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 통치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 벌칙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일세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표현인데, 바로 당시 그리스 사회의 민주정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주.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그래서 그것을 중정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걸 이제 역설적입니다. 그 그리스 사회 때.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렇게 보면 플라톤은 어떤 정체를 강조했습니까?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정이죠. 그죠? 귀족정. 일종의. 최고의 엘리트. 누굽니까? 철학자.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뛰어난 엘리트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민주정은 그때는 뭐 30인 독재다 뭐 기타 등등해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했던 게 민주주의를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21세기 와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변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질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주체들입니다. 주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냉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다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권력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길들이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전체 예를 마칠 텐데, 요거는 카네기 말입니다. 이 군중과 권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공은 쥐약이기 때문에 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은 쥐약이기 때문에 소수만이 살아남는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카네기 표현을 가져와서 카네티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늘 누구에게나 성공을 바라는 시대였죠. 그죠? 다 성공해라 그랬습니다. 다 성공해라. 그것이 어떤 성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성공인지 사회적 성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이런 언어는 버려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한테서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웰빙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쥐약입니다. 쥐약. 마약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표현.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얼마나 마약에 지금까지 중독되어 왔습니까? 그죠? 부자 되세요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밀레니엄 새로운 시대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이런 용어들에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는데,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수만이 살아남았죠. 그죠? 지금도.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소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소수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소수가 됩니까?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그런 존재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온기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이 이제는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하고 많이 혹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기회가 또 생기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